다음은 천무 3.0입니다. 2025년 6월 한국이 천무 3.0 개념을 공개했습니다. 미사일 탄도에 자폭 드론을 탑재해 300km를 날아가 움직이는 적을 쫓아 격파하는 무기였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아직 실전에 내놓지 못한 기술이었죠. 천무 3.0은 과연 한국 방산의 판도를 바꿀까요? 움직이는 적을 쫓는 한국의 무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체크 비슈니에프스키입니다.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사단 포병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중령이죠. 제가 처음 천무 발사대 앞에 섰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북동쪽으로 2시간쯤 달리면 나오는 비알리스토크 외곽 훈련장이었는데 4월에 폴란드는 아직 겨울 냄새가 남아 있었죠. 땅이 군데군데 얼어있고 전날 내린 비가 진흙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천무 발사대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그려진 현수막 아래서 우리 연대원들이 넋을 잃고 그 차체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우리 폴란드 군인들은 오랫동안 소련제 장비에 익숙했으니까요. BM-21 그라드, 구형 포문들, 냉전시대 유물들이 우리 손에 익어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이 차륜형 발사체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차체가 깔끔했고 발사 준비 시간이 우리가 알던 것과 비교가 안 됐어요. 담당 교관으로 온 한국 기술진이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저는 통역을 들으면서 속으로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된다고? 저는 그때 42살이었습니다. 군 생활 20년이 넘었고 아프가니스탄 파병도 다녀왔고 나토 합동훈련도 수도 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새 장비 앞에서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무 발사대가 실제로 로켓 12, 발을 1분 안에 연속 발사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는 제 옆에 서 있던 부하 브루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귀가 멍했거든요. 포성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연대에 배치된 천무는 총 6대였습니다. 서쪽에서는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고 동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집어삼키고 있던 그 시절에 폴란드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군비를 늘리고 있었죠. 국내 총생산의 거의 5%를 국방비에 쏟아붓는다는 뉴스가 연일 나올 때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는 훈련장에서 직접 보고 있었어요. 러시아 국경까지 직선으로 300km. 그게 제가 매일 아침 부대 지도를 펼칠 때마다 머릿속에 새기는 숫자입니다.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죠. 하지만 전쟁이 나면 그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집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걸 봤으니까요. 처음에 다들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이면 끝날 거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그 전쟁은 3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천무 발사대를 바라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착잡해지곤 했어요. 강하다는 게 반드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우리에게는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필요했습니다. 움직이는 적을 잡을 수 있는 눈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이 어디서 올지를. 천무를 처음 실전 훈련에 투입한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나토 합동훈련 아이언 울프 마지막 단계였는데 폴란드 동북부 수왈키 회랑 인근 지형이 훈련 무대였죠. 수왈키 회랑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낀 약 65km 너비의 좁은 통로입니다. 한쪽은 벨라루스, 다른 한쪽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월경지가 맞닿아 있어요. 나토 전략가들이 가장 잠을 못 자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이 회랑이 막히는 순간 발트 3국은 육상으로 유럽과 단절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지도만 봐도 알 수 있죠. 훈련 시나리오는 단순했습니다. 가상의 적군이 이 회랑을 통해 기갑부대를 밀어넣고 있고 우리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설정이었어요. 저는 포병 지원 임무를 맡았고 천무 발사대 2대를 운용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문제는 훈련 사흘째 날 생겼습니다. 정찰 드론이 적 이동식 발사 차량을 포착했습니다. 화면으로 보니 숲 끝자락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기준으로 약 220km 거리였습니다. 천무로 충분히 닿는 사거리였죠. 저는 즉시 좌표를 입력하고 발사 명령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음으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발사 준비에 걸린 시간은 3분이 채 안 됐습니다. 빠른 편이었어요. 그런데 좌표를 고정하고 발사하는 그 3분 사이에 드론 화면 속 발사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숲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훈련 심판관이 이미 발사를 완료한 것으로 판정했고 우리 로켓은 빈 공터를 때린 셈이 됐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부하 브루노가 옆에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중령님, 3분 안에 이동했습니다. 우리 발사 준비 시간이랑 거의 똑같네요. 그게 정확히 문제였습니다. 천무는 강했습니다. 사거리도 충분했고 정확도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멈춰있는 표적을 상대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처럼 쐈다가 숨어버리는 상대는 달랐어요. 발사 준비를 하는 그 짧은 순간에 이미 자리를 옮겨버리니까요.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떠올렸습니다.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서 발사하고 숨기를 반복한다는 이야기. 그걸 잡으려다 실패한 사례들. 그게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차창 밖으로 폴란드 들판이 어둠 속에 흘러갔습니다. 멀리 온갖 불빛이 드문드문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풍경이 하나도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움직이는 적을 쫓는 눈, 그게 없으면 아무리 강한 주먹도 허공을 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저를 한국으로 이끌게 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2024년이었죠. 연대 생활은 리듬이 있습니다. 훈련, 정비, 보고서, 다시 훈련.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무감각해지거나 아니면 집요해지거나. 저는 후자였습니다. 그 훈련에서 놓친 이동식 발사 차량이 계속 머릿속에 걸렸거든요. 제가 틈날 때마다 들여다본 건 우크라이나 전선 분석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나토가 공유하는 비공개 자료들도 있었고 방산연구소에서 나온 공개 보고서들도 있었죠. 거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동식 발사 차량, 영어로는 TEL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어요. 러시아군은 이 TEL을 아주 영리하게 씁니다.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숲이나 건물 사이에 숨어 있다가 잠깐 나와서 발사하고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발사에서 이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몇 분 안쪽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찰 드론으로 포착하고 좌표 계산하고 발사 준비를 마치는 시간과 거의 같거나 오히려 짧았어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죠. 저는 연대장 크시슈토프 대령에게 이 문제를 여러 번 보고했습니다. 크시슈토프 대령은 제 이야기를 항상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마다 표정이 같았어요. 공감하지만 당장 답이 없다는 그 얼굴이요. 야체크,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미국도 영국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 기술이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있는 무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지.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해결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니까요. 제 아내 마그다는 군인 아내답게 제 걱정을 말없이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제가 또 그 이야기를 꺼내면 마그다는 수프를 더 떠줬어요. 말 대신 음식으로 답하는 사람이었죠. 딸 조피아는 그때 10살이었는데 아빠가 자꾸 지도를 들여다보는 게 신기한지 언젠가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지도만 봐?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죠. 안전한 길을 찾고 있어. 조피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표정이 왜인지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그해 여름, 연대에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나토 회원국 포병 장교 대상 한국 방산시설 참관 프로그램이었는데 폴란드 육군 본부에서 참가자를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하고 한국 방위사업청이 협력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관 일정은 열흘이었고 창원 생산시설과 서울 방산 전시 행사가 포함돼 있었죠. 크시슈토프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체크, 내가 가는 게 맞겠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망설인 건 반초도 안 됐지만요. 가겠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마주하게 된 건 사실 그 공문 한 장 때문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는 6월 초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창밖으로 내려다본 한국은 초록색이었어요. 생각보다 산이 많았고 그 산들 사이로 도시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평야 지형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을 만들어냈을까?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산들이 오히려 이유였습니다. 북쪽 국경에서 포소리가 들릴 수 있는 나라에서는 무기가 생존의 문제가 되니까요. 함께 온 참관단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저 포함 둘이었고 나머지는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에서 온 장교들이었어요. 노르웨이에서 온 에리크 대령은 키가 2m에 가까웠고 에스토니아에서 온 마리트 소령은 말수가 적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다들 자기 나라에서 천무를 운용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인물들이었어요. 첫날은 서울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넓은 화면에 천무의 개발 역사가 타임라인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2009년 개발 시작, 2013년 개발 완료, 2015년 실전 배치. 그 뒤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수출 실적이 이어졌죠. 브리핑을 진행한 사람은 개발팀 수석 엔지니어 이준호 박사였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설명이 차분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통역을 거쳐서 듣는데도 그 사람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브리핑 중반쯤에 이준호 박사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왔는데 거기 적힌 제목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천무 3.0 LPGW 통합 운용 개념. 저는 통역이 설명하기도 전에 그 단어를 읽었습니다. LPGW. 영어 약자였으니까요. 배회형 정밀유도 무기. 쉽게 말하면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천무는 고정 표적에 강합니다. 그런데 현대 전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표적은 움직입니다. 발사하고 숨는 이동식 발사 차량, 방공망을 피해 기동하는 장갑 차량. 이런 표적은 기존 로켓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이 로켓이 드론을 싣고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가워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지난해 훈련에서 놓친 그 이동식 발사 차량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숲속으로 사라지던 그 차량이요. 에리크 대령이 제 쪽을 슬쩍 돌아봤습니다. 노르웨이 사람 특유의 표정 없는 얼굴이었는데 눈빛만은 달랐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준호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창원에서 직접 보시게 됩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한참 동안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예상보다 훨씬 밝았어요. 빛이 산 아래에서 위로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마그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뭔가 중요한 걸 보게 될 것 같아. 마그다의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 짧았죠. 몸 조심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을 위해서요. 창원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는 아침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한국의 남쪽 풍경이 흘렀어요. 논밭이 보였고 그 사이로 공장 굴뚝이 보였고 다시 산이 나타났습니다. 조용하고 부지런한 풍경이었어요. 이 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무기가 만들어진다는 게 처음엔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에리크 대령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젯밤 자료 더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LPGW 관련 논문이 있더군요. 아직 개념 단계라는 건 알겠는데 방향은 맞아요. 우리가 훈련에서 계속 부딪히던 문제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에리크 대령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해안선이 복잡하잖아요. 러시아 해군이 피오르드 사이로 파고들면 기존 미사일로는 좌표를 잡는 사이에 놓칩니다. 움직이는 함정을 잡으려면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천무 2.0이 대함 탄도 미사일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것도 관심 있는데 3.0은 차원이 다르더군요. 지상이든 해상이든 공중이든 다 커버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개념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군인입니다. 서류와 슬라이드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한 것만 믿는 직업이에요. 창원 공장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공장이라고 하면 보통 소음과 먼지를 생각하는데 이곳은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조용하다는 게 한산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데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맞아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한 사람은 이준호 박사와 생산 라인 담당 김재원 부장이었습니다. 김재원 부장은 쉰 가까이 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공장 바닥을 걸으면서 설명하는 목소리에 자부심이 배어 있었어요. 현재 연간 생산 능력은 천무 발사대 기준으로 20대 이상입니다. 폴란드 물량이 들어오면서 생산 라인을 증설했고 현재도 계속 확장 중입니다. 생산 라인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천무 발사 차체가 조립되는 과정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정해진 위치에 들어가는 과정이 군더더기 없이 매끄러웠어요. 마리트 소령이 조용히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된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LPGW 실물 모형을 봤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돼 있었는데 생각보다 작았어요. 날개를 접으면 로켓 탄두 크기 안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표적 상공에서 날개를 펼치고 배회하다가 적절한 순간에 내리꽂힌다는 설명을 들으니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CTM-290 미사일 한 발에 LPGW 세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목표 지역 상공에 도달하면 LPGW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탐지, 추적, 타격까지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고 지상 통제소에서 실시간으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모형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실전에서 작동한다면 지난 훈련에서 놓친 그 이동식 발사 차량은 어땠을까? 우리 로켓이 발사되고 하늘에서 이 드론들이 분리되어 숲 위를 배회했다면 차량이 숲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드론은 계속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을 쉽게 확신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군인의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무기 앞에서 너무 빨리 마음을 열면 그 무기의 약점을 놓치게 됩니다. 실전에서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저와 제 부하들이고요. 에리크 대령이 이준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실제 운용 테스트 결과가 있습니까?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 데이터 같은 것들이요. 이준호 박사가 잠깐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현재 개발 단계입니다. 개념 검증은 완료됐고 실사격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완전한 운용 데이터는 내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개발 단계.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술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간절함과 확신은 다른 겁니다.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리크 대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내일 시연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연장은 창원 외과학 야외 사격장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었어요. 6월 초에 한국 남쪽은 생각보다 습했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이 장소의 분위기와 잘 맞았습니다. 긴장이 배어있는 날씨였어요. 사격장 한쪽에 천무 발사대 한 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기술진이 10명 남짓 서 있었고 이준호 박사가 우리 참관단을 사격 통제소 건물 앞으로 안내했어요. 유리 너머로 사격장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유리 앞에 서서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에리크 대령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이제 보여줄 차례군요. 이준호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연은 LPGW 통합 운용 개념 검증 버전입니다. 실사격이 아닌 모의탄을 사용하고 표적은 이동식 차량 2대입니다. 차량은 발사 이후 무작위로 이동합니다. LPGW가 분리된 뒤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실사격이 아니라는 점, 개념 검증 버전이라는 점. 그게 제 안에 남아있는 의구심의 근거였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실전과 시연은 다르니까요. 발사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천무 발사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미사일 한 발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소리가 가슴을 눌러왔어요. 저는 오랫동안 포병으로 살았지만 발사 순간의 그 충격음은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롭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미사일이 사라진 하늘을 보고 있을 때 통제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드론 카메라 시점이었어요. 지상에서 약 500m 높이 사격장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화면이었죠. 그리고 미사일 탄도에서 무언가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날개들이 펼쳐지는 게 화면에서도 보였습니다. LPGW 세대가 각자의 방향으로 퍼져나가더니 표적 지역 상공에서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배회한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하늘을 천천히 도는 모습이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금류 같았거든요. 표적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초록색 점으로 표시된 차량 2대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한 대는 숲 쪽으로, 다른 한 대는 건물 뒤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제가 훈련에서 실패했던 바로 그 상황이었으니까요. LPGW 중 한 대가 숲 쪽으로 향하는 차량을 따라붙었습니다. 차량이 나무 아래로 들어가도 드론은 계속 따라갔어요. 그리고 차량이 잠시 멈추는 순간 화면에 붉은 표시가 나타나면서 타격 판정이 떴습니다. 다른 드론은 건물 뒤로 숨은 차량을 건물 옆 각도에서 우회해서 접근했고 역시 타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발사에서 두 차량 모두 타격까지 4분 17초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훈련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이 숲 안으로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이 3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놓쳤어요. 그런데 이 드론은 4분이 넘는 시간 동안 표적을 계속 쫓아갔습니다. 숲도 건물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에리크 대령이 제 옆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야체크. 저는 그쪽을 돌아봤어요. 에리크 대령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게 이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대답하는 순간 뭔가가 돌이킬 수 없이 바뀌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우리 쪽을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 같았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끄덕임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창원 시내 한 식당이었는데 긴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반찬들이 10가지가 넘었는데 통역이 하나하나 설명해줬지만 절반은 이름도 기억 못했습니다. 그래도 입에 넣어보니 맛이 좋았어요. 특히 돼지갈비 같은 걸 불판에 구워 먹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란드에도 고기 굽는 문화가 있는데 방식이 달라서 흥미로웠죠. 이준호 박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공식 일정이 끝난 자리여서인지 그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이준호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식으로 두 손으로 잔을 드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따라서 잔을 들었습니다. 비슈니에프스키 중령님이 특히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이동 표적 부분에서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훈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해 수월키 훈련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을 놓친 이야기요. 통역이 전달하는 동안 이준호 박사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개발자로서의 경험이지만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더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준호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천무 초기 모델을 개발할 때였습니다. 사거리와 정확도에는 자신 있었는데 실제 군에서 운용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따로 있었어요. 움직이는 표적은 어떻게 잡느냐고요. 그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무기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데만 집중했지 표적이 움직인다는 전제로 설계를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게 3.0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시작하고 보니 이게 기술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드론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타격하도록 하려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그 판단을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지 이런 문제들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자율 타격이라면 5인 사격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나 아군을 표적으로 삼을 위험이요. 이준호 박사가 바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지상 통제소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드론이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까지는 자율로 하되 타격 명령은 사람이 내리는 거죠. 속도와 안전 사이의 균형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속도와 안전. 그 두 단어가 군인으로 살아온 제 인생을 요약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마리트 소령이 이준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날이 서 있는 목소리였어요. 이 기술이 수출될 경우
상대국에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운용 통제권이 한국 측에 남습니까? 아니면 구매국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합니까? 이준호 박사가 잠깐 사이를 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매국이 독립적으로 운용합니다. 그게 우리 수출 철학입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방어 능력을 파는 거니까요. 마리트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읽히지 않았지만 그 끄덕임에는 뭔가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군 생활 20년 동안 일기를 써온 습관인데 그날은 평소보다 길게 썼어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이 기술이 완성된다면 전쟁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우리가 그것 없이 싸워야 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다. 참관 사흘째 날은 일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오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험 사격장에서 실제 천무 발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체험이라고 해도 직접 발사 버튼을 누르는 건 아니고 사격 통제 시스템을 실제로 조작해보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사격 통제 체계가 화면, 기반으로 직관적으로 구성돼 있었거든요. 좌표 입력, 탄종 선택, 발사 순서 설정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돼 있었고, 저는 우리 폴란드에서 천무를 처음 받았을 때 운용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와 인터페이스가 달라진 부분이 있었어요. 더 정밀해졌고 반응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온 코스틴 소령이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아직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인데 이 시스템이랑 연동이 가능합니까? 통역이 이준호 박사에게 전달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K9과 천무는 동일한 지휘 통제 체계 아래 운용할 수 있습니다. 포병 전력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폴란드가 이미 그 방식으로 운용 중입니다. 코스틴 소령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훈련에서는 씁니다. K9 자주포와 천무를 동시에 운용하는 훈련을 했는데 처음엔 적응이 필요했어요. 체계가 달라서가 아니라 두 무기를 함께 쓰는 전술 자체를 새로 짜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익숙해지고 나니까 화력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코스틴 소령이 메모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예상치 못한 일정이 생겼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참관단을 연구소 한쪽 공간으로 안내했는데 거기서 천무 3.0 관련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볼 수 있다고 했어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화면 속 가상 전장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 여러 대가 무작위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LPGW를 운용해서 표적을 잡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살짝 쑥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임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 달랐습니다. 드론이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느 시점에 타격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그 판단이 생각보다 섬세한 작업이었거든요. 너무 일찍 명령을 내리면 드론이 최적 위치에 도달하기 전이고 너무 늦으면 표적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3번 시도했는데 처음 2번은 타격 타이밍을 놓쳤어요. 3번째에야 이동 중인 차량 2대를 모두 잡았습니다. 에리크 대령은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은 역시 직관이 좋더군요. 마리트 소령은 5번 시도해서 5번 모두 성공했습니다. 참관단 전체가 그 결과에 조용히 놀랐어요. 나중에 제가 마리트 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잡습니까? 마리트 소령이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드론을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표적을 드론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표적이 어디로 가려는지를 먼저 읽으면 타이밍이 보여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표적을 내 관점이 아니라 표적의 관점에서 보는 것. 어쩌면 그게 전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고방식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이준호 박사가 참관단 전체에게 다음 날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내일은 서울에서 방산기술 세미나가 있습니다. 천무 3.0 개발 현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인데 나토 동맹국 관계자들도 여러 참석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숙소에서 연대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크시슈토프 대령이 보낸 것이었어요. 야체크, 훈련 중 이동식 발사 차량 관련 사고가 났다. 세부 내용은 귀국 후 보고받겠지만 내가 계속 지적해온 그 문제다. 빨리 돌아와라. 저는 그 메시지를 3번 읽었습니다. 창밖 서울의 밤이 여전히 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울 세미나 회장에 들어서니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나토 회원국 방산 관계자들, 한국 국방부 인사들, 방산연구소 관계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어요. 참석자가 200명은 됐을 겁니다. 발표장 정면 대형 화면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로고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차세대 다영역 화력 체계, 천무의 진화.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어젯밤 연대장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훈련 중 사고라는 말. 세부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계속 지적해온 그 문제라는 말. 그 말이 마치 이 발표장과 기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공식 석상답게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제 공장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목소리는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했죠. 천무는 2015년 실전 배치 이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까지 수출됐습니다. 누적 계약 금액은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전장 지도가 나타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선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발사 패턴, 이동 속도, 은폐 시간 데이터들이 그래프로 정리돼 있었어요. 현대 전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표적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수집된 실제 이동식 발사 차량 운용 패턴입니다. 평균 발사 후 이동 시간이 2분 40초입니다. 대부분의 포병 체계가 표적 탐지에서 발사까지 최소 3분에서 5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이 표적은 사실상 기존 방식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2분 40초.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훈련에서 우리가 놓친 이동식 발사 차량이 숲 안으로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이 3분이었습니다. 그것도 훈련이었기에 그 정도였고 실전이라면 더 빨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말하는 실제 전장에서의 숫자는 2분 40초였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준호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천무 3.0의 LPGW는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발사 후 추적이 아니라 표적 지역에 먼저 도달한 뒤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이 숨어 있어도 LPGW는 상공에서 배회하며 그 차량이 나타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시간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죠. 회장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은 반응이 없는 조용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각자 그 말을 소화하고 있는 조용함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의 주도권.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뒤에서 쫓아갔습니다. 표적이 나타나면 반응하고 표적이 이동하면 따라가려다 놓쳤어요. 천무 3.0이 말하는 건 그 구도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린다. 표적이 움직이기를 기다린다. 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손을 들었는데 에리크 대령도 질문을 했어요. LPGW가 배회하는 시간 동안 적의 전파 방해나 재민 공격에 얼마나 취약합니까? 이준호 박사가 즉답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LPGW는 위성 통신과 독립적인 내부 유도 체계를 병행합니다. 재민 환경에서도 최후 단계는 독립 유도로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완전한 방어는 없지만 재민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그 답변이 나왔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방어는 없다. 그 말이 솔직했습니다. 과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로비에서 이준호 박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천무 3.0이 언제쯤 실전 배치됩니까? 이준호 박사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 3년 안에 국내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 버전은 그 이유가 되겠지만 관심 있는 나라들과는 이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 3년. 저는 그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사이에 전장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까요? 러시아와의 긴장은 줄어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연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물어봤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동식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에서 5인 사격 위험이 생겼고 그 때문에 훈련이 중단된 거였어요. 크시슈토프 대령이 말했습니다. 야체크, 거기서 뭔가 보고 오는 게 맞다. 시간 더 써. 저는 그 말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한참 서 있었어요.
세미나 회장 밖, 서울의 오후 햇살이 건물 유리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2, 3년. 그 시간이 충분하기를 바랐습니다. 귀국 이틀 전이었습니다. 참관단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방연구원 방문이 잡혀 있었는데 그 전날 저녁에 예상치 못한 만남이 생겼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저와 에리크 대령을 따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참관단 전체가 아닌 둘만이요. 이준호 박사 말로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말이 공식 자리와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자리는 서울 시내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골목 안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메뉴도 특별하지 않았고 분위기도 소박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편했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음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공식 자리에서 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와 에리크 대령이 동시에 글을 봤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천무 3.0 개발에서 가장 큰 장벽이 기술이 아닙니다. 예산과 시간도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건 따로 있습니다. 잠시 사이가 있었습니다. 드론이 자율적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물체를 위협으로 볼 것인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타격 권고를 할 것인가. 이게 순수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 문제이고 법 문제이고 국제 규범 문제입니다. 에리크 대령이 말했습니다. 자율 타격의 책임 소재 문제군요. 맞습니다. LPGW가 타격 권고를 내리고 사람이 최종 승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그 시간이 몇 초 안에 이루어집니다. 드론이 표적을 탐지했다고 화면에 뜨는 순간 지상 통제소의 병사가 승인 버튼을 누를 시간은 채 5초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5초 안에 사람이 얼마나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저희가 밤마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등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타격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다 보면 드론이 표적 좌표를 잡는 순간 거의 반사적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걸 느꼈어요. 그게 사람의 판단인지 아니면 시스템에 끌려가는 건지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준호 박사가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택한 방향은 그 5초를 최대한 의미 있게 만드는 겁니다. 드론이 표적 정보를 단순 좌표가 아니라 시각 데이터와 함께 보여주도록 하는 것. 병사가 화면에서 표적의 실제 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하는 것. 그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에리크 대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5초의 잘못된 판단이 나올 경우 그 책임은 병사가 집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집니까? 이준호 박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서가 아니라 그 질문의 무게를 그대로 두고 싶은 것 같았어요. 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셋은 한동안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저녁 자리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안에는 아주 무거운 것들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이준호 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두 분께 이 이야기를 드린 건 이 무기를 실제로 운용하게 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는 실험실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장은 실험실이 아니에요. 두 분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저희 개발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무기의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역설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에리크 대령이 말했습니다. 야체크,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니겠군요. 저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흘렀습니다. 환하고 분주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빛들 사이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무언가의 윤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귀국입니다. 저는 무엇을 들고 돌아가야 할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폴란드로 돌아온 건 6월 중순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날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창문에 빗줄기가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저는 열흘 동안의 기억을 순서대로 되감아봤습니다. 천무 발사대, 시연장, 이준호 박사의 저녁 식사, 그리고 그 5초라는 말. 바르샤바 공항에 내리니 날씨가 흐렸습니다. 폴란드의 여름은 한국보다 서늘했어요. 공항 출구에서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저는 잠깐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익숙한 곳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그 기묘한 감각이요.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크시슈토프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대령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탁자 위에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는데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 경위서야. 읽어봐.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연대 이동식 표적 타격 훈련에서 정찰 드론이 포착한 표적 차량이 이동하는 사이 후속 타격 지시가 지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표 오입력이 발생했고 모이탄이 훈련 구역 경계 바깥으로 날아갔어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훈련 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해당 사격 지휘관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손이 무거웠습니다. 그 사격 지휘관은 브루노였어요. 제 직속 부하였습니다. 크시슈토프 대령이 말했습니다. 야체크, 이 친구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뭔지 알아? 표적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으로는 판단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야. 내가 작년부터 보고서에 써온 내용이랑 똑같아.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브루노 상태는요. 직무 정지라 지금 집에 있어. 심리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군. 저는 그날 저녁 브루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울린 뒤에야 받았어요. 브루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없었어요. 저는 억지로 위로하는 말 대신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브루노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중령님,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누른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표적이 이동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좌표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시스템 탓이 아니에요.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브루노는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숙련된 병사도 완벽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거라는 걸요. 이동하는 표적, 제한된 시간, 실시간으로 바뀌는 좌표. 그건 사람의 반응 속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그걸 감당하게 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한국에서 본 LPGW를 떠올렸습니다. 표적이 움직여도 드론이 따라가는 그 장면. 5초 안에 버튼을 누르는 사람, 그리고 그 판단의 무게. 결국 어느 쪽이든 사람이 짊어지는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최후의 결정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틀렸을 때 그 무게도 사람이 집니다. 브루노처럼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써온 이동식 표적 대응 한계 관련 보고서들이었어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무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여름비는 조용하고 길었어요.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브루노의 직무 정지가 해제됐어요. 조사 결과 시스템 오류와 훈련 상황의 복합적 원인이 인정됐고 브루노 개인의 과실로만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대령이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말했어요. 내가 전화해줘서 걔가 버텼다더라. 저는 그 말이 기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버텼다는 게 사람이 버틴 거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으니까요. 브루노가 부대에 복귀한 첫날 저는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마주 앉았는데 브루노의 얼굴이 전보다 야윈 것 같았어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저는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무 3.0, LPGW, 이준호 박사와의 저녁 식사. 브루노가 처한 것과 똑같은 문제를 한국 개발자들도 밤마다 고민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브루노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요. 이야기가 끝나자 브루노가 말했습니다. 그 드론이 있었으면 제가 버튼을 안 눌러도 됐겠군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드론이 표적을 찾아도 최종 타격은 내가 승인해야 해. 그게 시스템 설계 방향이야. 브루노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씁쓸했어요. 그럼 결국 같은 거네요. 저는 그 말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이상하게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에서는 분명히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어요. 시연을 보면서 등이 서늘해지던 그 순간
에리크 대령의 눈빛, 이준호 박사의 끄덕임. 그게 다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브루노 앞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 뭔가가 흔들렸어요. 기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건지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밤, 마그다가 저한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허공을 보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마그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때문에. 마그다가 제 옆에 앉았어요.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요. 좋은 거 봤어요? 좋은 건데 좋기만 한 게 아니야. 마그다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것만 없는 건 가짜예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논리적인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같이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종류의 말이었죠. 조피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 마시러 온 거였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또 이상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왜 이상해? 맨날 멀리 봐. 눈이 저기 있어. 조피아가 손가락으로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을 보다가 딸을 안아줬어요. 그날 밤 저는 이준호 박사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박사님, 귀국 후 부대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제 부하가 이동식 표적 대응 훈련에서 5인 사격 위기를 겪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병사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5초의 의미를 저는 이제 전보다 훨씬 무겁게 이해합니다. 그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도, 그리고 그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요. 그래도 저는 이 기술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보다 완성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겁던 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 무게를 혼자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걸 확인한 거였습니다. 이준호 박사의 답장이 사흘 뒤에 왔습니다. 비슈니에프스키 중령님, 보내주신 이야기가 많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개발자는 실험실에서 완성을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그 무게를 실제로 지는 분들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 팀이 내년 초에 LPGW 실사격 검증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동 표적을 상대로 하는 첫 번째 실전 검증입니다. 참관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번엔 중령님과 브루노 하사 함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브루노를 데려가는 것, 그게 핵심이었어요. 이준호 박사가 제 이메일에서 무언가를 읽은 겁니다. 제가 직접 말하지 않은 것까지요. 브루노가 흔들렸다는 이야기, 그 병사가 기술의 한계 앞에서 자책했다는 이야기. 그걸 읽고 그 병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이 기술을 함께 완성해가자는 뜻이었습니다. 현장의 사람과 실험실의 사람이 같은 문제를 같은 자리에서 보자는 것이었죠. 저는 크시슈토프 대령을 찾아갔습니다. 대령님, 내년 초에 한국에 다시 한번 출장 허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브루노도 함께 데려가고 싶습니다. 대령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이유가 뭐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브루노가 겪은 문제가 우리 연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고 그 개발 과정에 현장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브루노가 그 목소리를 줄 수 있습니다. 대령이 팔짱을 끼고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브루노 본인이 가고 싶대. 저는 그게 관건이었습니다. 가고 싶은지 물어봐야 했어요. 그날 오후 브루노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준호 박사의 초대, LPGW 실사격 검증 시험, 그리고 왜 브루노를 데려가고 싶은지를요. 브루노가 처음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듣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을 만큼 조용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겪은 걸 말해주면 돼. 기술자들이 실험실에서 못 보는 걸 너는 훈련장에서 봤어. 그게 필요한 거야. 브루노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가겠습니다. 그 말이 짧았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말이었어요. 크시슈토프 대령이 출장을 승인해줬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돌아와서 전체 연대 앞에서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우리 부대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요. 저는 그 조건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건 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했으니까요. 출발을 3개월 앞두고
저는 브루노와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겪은 이동식 표적 대응 사례들을 정리하고 LPGW에 확인하고 싶은 질문들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브루노가 처음엔 소극적이었는데 질문 목록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느 날 브루노가 질문 목록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거 37개가 됐는데 더 추가해도 됩니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다 가져가. 브루노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얼굴이었어요. 마그다가 짐 싸는 걸 도와주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달라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번엔 혼자 가서 뭔가를 봤어. 이번엔 같이 가서 뭔가를 만드는 거야. 마그다가 내 재킷깃을 여며주며 말했어요. 그게 더 잘 어울려요. 두 번째 한국 방문은 겨울이었습니다. 1월에 창원은 바람이 매서웠어요. 한국도 겨울은 춥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남쪽인 창원도 이 정도라면 북쪽은 더 춥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겨울에 단련된 저도 목을 움츠리게 만드는 추위였어요. 브루노는 비행기에서 내내 질문 목록을 들여다봤습니다. 37개였던 게 출발 전날 42개가 됐거든요. 이준호 박사가 공항에서 우리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브루노를 보고 말했어요. 반갑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브루노가 그 말에 잠깐 굳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PGW 실사격 검증 시험은 창원 외곽 시험 사격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와 같은 장소였는데 겨울 풍경이라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격장 바닥이 얼어 있었고 숨을 내쉬면 입김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은 지난번 시험과 달랐습니다. 모의탄이 아니라 실제 LPGW였고 표적도 고도화됐어요. 전파 방해 장치를 탑재한 이동식 차량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조건이었습니다. 재밍 환경에서 LPGW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이었죠. 발사 전 이준호 박사가 브루노에게 사격 통제 화면을 보여주며 직접 설명했습니다. 브루노가 질문 목록을 꺼냈어요. 타격 권고가 화면에 뜨는 순간부터 지상 통제소 병사가 승인하는데 실제로 몇 초가 주어집니까? 이준호 박사가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현재 설계에서는 최대 10초입니다. 그 안에 승인이 없으면 드론은 재추적 모드로 전환됩니다. 브루노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했어요. 그 10초 동안 병사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뭡니까? 표적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이준호 박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LPGW 카메라가 전송하는 영상이었는데 표적 차량의 외형, 이동 방향, 속도, 주변 지형까지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었어요. 브루노가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실시간입니까? 실시간입니다. 브루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저도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훈련에서 브루노는 좌표만 보면서 판단했습니다. 숫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면에는 실제 표적이 있었어요. 움직이는 차량, 그 주변의 지형, 차량이 나무 뒤로 숨는 순간까지. 그걸 보면서 판단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천무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솟구쳤고 하늘에서 LPGW가 분리됐습니다. 세 대의 드론이 각자의 경로로 퍼지더니 전파 방해 환경에서도 표적 지역 상공에서 선회를 시작했어요. 표적 차량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LPGW 한 대가 이동하는 차량을 추적했어요. 차량이 방향을 바꿔도 드론은 따라붙었습니다. 화면에 타격 권고 표시가 떴어요. 지상 통제소의 병사가 10초를 셌습니다. 그리고 승인 버튼을 눌렀죠. 타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차량도 마찬가지였어요. 건물 뒤로 숨었다가 나오는 순간을 드론이 기다렸다가 타격 권고를 올렸고 병사가 승인했습니다. 두 번째 타격 판정. 전파 방해 환경에서 두 개의 이동 표적을 모두 잡는데 걸린 시간이 6분 3초였습니다. 사격장에 조용한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브루노를 봤습니다. 브루노가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를 처음 이해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브루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걸 그때 가졌더라면.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덧붙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준호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브루노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질문이 12개 줄었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회의실에서 피드백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이준호 박사와 개발팀 엔지니어 4명, 그리고 저와 브루노가 앉았어요. 브루노가 남은 30개의 질문을 하나씩 꺼냈고 엔지니어들이 답했습니다. 어떤 건 바로 답이 나왔고 어떤 건 개발팀도 아직 풀지 못한 문제였어요. 그 자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엔지니어들의 태도였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했어요. 아직 해결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루노의 현장 경험을 메모했어요. 양쪽이 서로에게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세션이 끝날 무렵 이준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받은 내용들을 다음 개발 단계에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타격 권고 화면의 정보 구성, 병사의 판단, 보조 인터페이스 부분은 중령님 팀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겁니다. 브루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의견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 무기를 실제로 운용할 분들이 설계에 참여하는 겁니다. 브루노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창원에서의 마지막 밤, 이준호 박사와 저는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하나씩 들고 주차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대단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피곤한 두 사람이 잠깐 쉬는 자리였죠. 이준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브루노 씨가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령님은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 방문이랑 비교해서요. 저는 맥주캔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첫 번째엔 기술을 봤습니다. 이번엔 기술이 사람한테 닿는 방식을 봤어요. 이준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 창원의 밤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그 차가움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폴란드로 돌아온 날 밤, 조피아가 아직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살이 내가 자정이 다 된 시간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마그다가 재우려 했는데 안 잔다고 버텼다고 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조피아가 말했어요. 아빠, 이번엔 뭐 만들었어?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멈췄습니다. 지난번에 조피아가 아빠는 왜 맨날 지도만 봐?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안전한 길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질문은 달랐습니다. 뭘 봤냐가 아니라 뭘 만들었냐고 했거든요. 저는 무릎을 굽혀 조피아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빠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만들고 있어. 아직 다 안 됐는데 조금씩 되고 있어. 조피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언제 다 돼? 2, 3년. 그럼 내가 중학생 됐을 때? 맞아. 조피아가 잠깐 생각하는 척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보여줘. 저는 피식 웃으며 그러마했어요. 조피아를 재우고 나서 마그다와 부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마그다가 차를 내왔어요. 저는 이번 방문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했습니다. 브루노가 변한 것, 이준호 박사와 주차장 벤치에 앉았던 것, 피드백 세션에서 엔지니어들이 메모하던 것까지요. 마그다가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브루노는 괜찮아요? 많이 달라졌어. 좋은 쪽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맞는 말이었어요. 천무 3.0이 완성되든 안 되든, LPGW가 실전에 배치되든 안 되든, 브루노가 다시 일어섰다는 것. 그게 먼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대로 나갔습니다. 연대 전체 앞에서 보고가 있었거든요. 크시슈토프 대령이 약속한 그 자리였어요. 강당에 연대원 전체가 앉아 있었고, 저와 브루노가 나란히 단상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 개발 방향, 실사격 검증 시험 결과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무 3.0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2, 3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무기 중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를 가장 정직하게 풀려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브루노가 다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짧게 말했어요. 저는 지난 훈련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한국에서 조금 이해했습니다. 기술이 아직 우리를 완전히 도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저는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보탰습니다. 브루노가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크시슈토프 대령이 단상 옆에서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대령 특유의 표현 없는 끄덕임이었는데 저는 그 안에 담긴 뜻을 알았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연대원들이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가는 사이 저는 잠깐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폴란드의 1월 하늘이 낮고 회색이었어요. 그 색이 항상 무겁게 느껴졌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겨울 하늘이었어요. 곧 봄이 올 하늘이요. 러시아 국경까지 직선으로 300km.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위의 거리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그 숫자를 혼자 세지 않아도 됐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함께 들고 있었으니까요. 이준호 박사가, 그의 팀이, 그리고 브루노가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중령님, 질문이 아직 18개 남았는데.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가면 돼. 브루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씁쓸하지 않은 얼굴로요. 저는 강당을 나서면서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준호 박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보고 잘 마쳤습니다. 브루노도 잘했습니다. 18개 질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때쯤이면 답할 준비가 더 돼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이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완성되는 날을 저는 조피아 손 잡고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인 야체크가 한국에서 돌아올 때 그는 무기 하나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적을 쫓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고민을 봤습니다. 실수한 부하 브루노가 다시 일어서는 것도 봤고요. 천무 3.0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되지 않은 과정 안에 현장의 목소리와 실험실의 고민이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기를 만드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완성하는 방향으로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닿았기를 바랍니다. 해외 감동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뉴스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 컨텐츠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 작가가 함께 제작했습니다.